한국의 고교생들이 중국이 가장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방법을 고안해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에서가 아니라 미국에 사는 한인 고교생들이 중국을 대항할 아이디어를 냈다는데요. 이와 같은 배경은 중국이 최근 들어 동북공정을 크게 강화하면서 한국의 모든 것이 중국 것이라는 속국 프레임을 들고 나오며 한국뿐만 아니라 교포사회에서도 이에 대해 반응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은 연일 한국의 막무가내식 모습을 보이는데 최근 들어 매우 심각한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동북 공정의 차원으로 문화나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펼쳐온 것과는 달리 이제는 외교 장관끼리 회담을 하며 국가 간의 협의사항을 중국 마음대로 발표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데요. 그들은 가장 예민한 코로나 백신 문제에 있어서 한국은 중국 백신을 맞기로 했다는 식의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그것도 중국의 온라인에서 퍼지는 괴담 차원이 아니고 한중 간의 외교장관끼리 회담 후에 나온 말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중 간의 외교장관끼리 만나는 매우 공식적인 자리 후에 중국은 한국과 제대로 된 협의를 발표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 마음대로 적당하게 이야기를 지어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내용은 정우용 외교부 장관이 중국의 왕이 부장과의 회담 뒤에 나온 발표문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들은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뒤에 느닷없이 중국의 해외 동포들에게 백신 접종을 한국이 지지한다며 중국에서 현재 추진 중인 해외에 거주 중인 중국인들에게 자국 백신을 맞게 하는 작업을 한국이 지지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외교부의 발표에는 언급되지 않은 내용인데 중국이 자국 백신을 전 세계에 유통시킨다는 신념 아래 일방적으로 해당 내용을 게재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노백 백신이 예상과는 달리 해외에서 반응이 좋지 않은 상황이 나오자 중국은 가난한 나라에는 돈을 빌려주는 대신 중국 백신을 맞으라고 강요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외교회담 이후에 중국의 백신을 수입하라는 의견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시노백 백신 등의 3상 결과를 어디에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질병당국은 중국 백신을 수입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심지어 러시아 백신이 90% 이상의 효과가 나온 상황에서도 당장 수입은 어렵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등 매우 신중하게 움직이는데 아무 임상도 없는 중국 백신을 들여올 리가 없습니다만 중국 외교부는 한국에 중국 백신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여기에 더해서 중국 백신을 맞은 국민들을 한국에 자유롭게 여행하는 신속통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문제는 중국에서 중국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한국의 신속통로로 입국하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처럼 한국 질병당국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막무가내로 한국과 외교장관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홍보합니다. 이렇게 중국이 움직이는 것은 미중 간에 한국이 중국 편이라는 아군 만들기를 하는 동시에 전 세계에서 우수한 중국산 백신을 방역 모범국인 한국도 사용한다는 홍보 효과를 노리는 불쾌한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도 파악됩니다. 중국 외교당국은 춘묘 운동이라고 해서 한국 내에 중국인을 위한 백신 접종 센터를 세우는 것을 한국도 동의했다며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게 여건이 된다면 중국 백신 접종 센터를 세워서 해외 동포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게다가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중국에 계속 있으려면 중국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강요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 근무하는 주재원 등 많은 한국인들은 어쩔 수 없이 중국산 백신을 맞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칫 이번 일로 중국이 많은 국가에 중국과 교류하려면 반드시 중국산 백신을 맞아야 입국이 된다고 강요한다면 여러가지 경제관계가 깊은 한국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막무가내 강요 방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동북공정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 삶의 큰 위협인 코로나까지 백신을 강요하는 중국의 모습이 나오자 많은 네티즌들은 절대 중국 백신은 맞을 수 없다, 증명되지 않은 백신 외교는 하지 말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외교장관 회담에서 게임이나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제재를 해제하고 활성화해달라는 한국의 요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소통을 강요하면서 한국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해버렸습니다. 한국이 바라는 것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은 데다가 중국 백신 센터를 한국에 세우겠다는 합의도 안 된 내용을 외교장관 이후에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린 것이죠. 또한 이렇게 중국은 한국의 부탁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으면서도 한국 반도체와 5G 기술 협력을 하자면서 적극적으로 손짓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 미국이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 와중에 삼성전자를 100억 간에 초청한 것으로 알려지자 중국도 질세라 한국의 첨단 산업에 대해 적극 러브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한중 자유협정 FTA 2단계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고 한국과 5G, 빅데이터, 녹색경제, 인공지능 AI, 반도체, 신에너지, 보건산업 등 분야의 협력을 중점적으로 강화해 질 높은 협력 파트너가 되기를 원한다고 밝히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외교부 발표에는 중국이 협력을 희망하는 구체적 분야가 언급되지 않고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을 가능한 한
조속히 채택한다고만 밝혀서 한중 외교회담 이후 동상이몽하는 모습이 계속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중국의 염증을 느낀 미국의 한인 고교생들이 해외 최초의 움직임을 이끌어내서 주목이 되는 것인데요. 미국 동부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단체 재미 차세대 협의회 AAYC는 4일 현지 시간 뉴저지주 테너플라이가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 코리안 한복 데이로 선포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복이 한국의 전통 복식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코리안이라는 단어를 정식 명칭에 삽입했고 한복도 한글 발음 그대로 한복으로 표기했습니다. 10월 21일을 선택한 것도 한국에서 시행되는 한복의 날과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을 제외한 외국에서 한복의 날이 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 AAYC의 설명입니다. 한인 고교생들이 한복의 날 제정을 위해서 나선 것은 중국이 김치와 한복이 중국의 문화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서 김치와 한복 논란을 접한 브라이언 전 AAYC 대표가 온라인으로 회원들과 대책을 논의했고 한국이 한국의 문화라는 근거를 남기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미국 정치권과 지자체들이 한국 한복의 날을 제정한다면 후세에는 중국의 억지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뜻을 모은 학생들은 미국 정치권과 지역 정치인들의 한복의 날을 제정해달라는 청원 서한을 보냈고 마크 지너 테너플라이 시장이 처음으로 학생들의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진너 시장은 한복의 날 선포문에서 한복의 기원은 기원전 2333년 단군이 건국한 고조선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며 한복이 한국의 전통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진너 시장은 테너플라이 씨가 한복의 날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선 한인 사회의 힘과 대한민국의 특별한 관계를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명시했습니다. 실제 이 학생들이 논의한 것과 같이 한복 논란은 미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훨씬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이 아무리 외쳐봤자 중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 외에는 자신들의 상대가 아니라는 기조가 뚜렷하기 때문인데 특히 최근 미세먼지 오염 논란에서도 미국 나사가 등장해 중국이 오염시킨 게 맞다고 위성사진으로 증명하자 그제서야 중국도 겨우 일부 사안을 인정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한인 고교생들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미국 시장을 통해 한복의 날을 선포한 것은 중국에 있어서는 가장 피하고 싶은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테너플라이 씨는 오늘 6일 한복의 날 선포식을 열 예정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계획도 세웁니다. AAYC는 테너플라이를 시작으로 미국 내 다른 도시들을 대상으로도 한복의 날 제정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AYC는 지난 2017년 뉴저지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국계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인종차별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결성된 청소년 단체로 미국 내 한인의 정치력 신장이 주요 목표이지만 최근 구글이 김치의 원산지를 중국어로 표시하자 단체로 항의 메일을 보내 1시간여 만에 원산지를 바로잡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고교생들이 한복의 날을 직접 미국에서 제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양한 누리꾼들은 어른도 하지 못한 일들을 학생들이 이뤄냈다는 자랑스러움과 더불어 이들이 실제 매우 효과 있는 방안을 고안해냈다고 극찬하는 모습입니다. 중국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상대방 국가와 신뢰관계가 아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독자적인 외교 방안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처럼 해외에서까지 한국에 힘을 실어준다면 중국의 동북공정은 한국에 한해서는 성공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인들은 독립운동을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펼쳐왔으며 그러한 성향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초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소식과 삼성전자가 3분기 역대급 매출, 영업이익을 기록하고도 아이러니하게 최근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멕시코에서 4조 5천억에 육박하는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대상은 멕시코의 국영 석유회사인 페맥스의 자회사 PTI-ID입니다. PTI-ID로부터 도스보카스 정유 프로젝트 패키지 2-3의 2단계 EPC 설계 조달 공사에 대한 수주 통보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프로젝트는 이름 그대로 도스보카스 지역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해당 지역은 하루에 30만 배럴이 넘는 원유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여기에서 디젤 탈황 설비 등의 4개 유닛 그리고 중진류 촉매 분해 공정 설비 EPC를 맡는다고 하는데요.
이 수주 금액은 4조 1천억 원이며 작년부터 진행했던 초기 업무 관련 액수까지 합치면 총 수주 액수는 4조 5천억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수주를 바탕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의 수주 잔고는 대략 16조 원으로 늘어나게 됐으며 이는 작년 총 매출 6조 5천억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2.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2014년 이후로 최대 수치라고 하고요. 이 삼성 엔지니어링의 이 같은 수주 성공에는 두 회사 간의 끈끈한 인연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2000년 처음 수주를 달성한 이후 지금까지 총 6개 5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한 바 있었고, 이와 같은 완만한 관계를 바탕으로 경쟁 입찰을 통한 통상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가격과 공기에 대해 검증하고 이 발주하는 회사와의 합의를 만드는 방식인 공동 견적 산출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발주회사인 페맥스와의 신뢰 관계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실현될 수가 없는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삼성 엔지니어링의 기본 설계와 EPC를 연계하는 전략이 잘 먹혔는데요. 그동안 설계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 기본 설계 분야를 꾸준히 공략해 왔었고, 이는 플랜트의 전체적인 틀을 정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기술력과 경험,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작년에 기본 설계를 수주받고 수행한 바 있었고, 해당 과정에서 페맥스가 꽤나 높은 만족감을 보였기 때문에 연계해서 2단계 수주를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또한 비슷한 시기에 실적 발표를 했었죠. 이틀 전인 29일 공시 자료를 통해 3분기 매출 1조 6천억 원, 영업이익 1,1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고,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0.3% 증가했습니다. 시장 전망치인 800억 원대를 크게 상회하면서 많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호재로 받아들여졌고요. 이 3분기까지 영업이익 2,700억을 기록하면서 올해 목표로 내세웠던 영업이익 3,400억 원의 80% 수준을 달성하면서 양호한 실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서 삼성전자 역시 3분기에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죠. 이전 실적 최고치인 2017년 65조 9,800억 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실적 66조 9,6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을 보더라도 12조 원을 넘겼는데 전년 동기 대비 60% 가까이 상승한 수치죠. 1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은 2018년 3분기와 4분기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돌입했었던 이 메모리 반도체가 엄청나게 강세를 보였던 당시 시점 이후로 7분기 만에 달성한 것이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모바일, 이 IM 사업부에서 4조 4천억 원의 높은 영업이익을 냈고, TV, 가전에서도 1조 5천억 원, 주력 산업인 반도체에서 5조 5천억 원, 디스플레이에서 4,700억 등의 이 세트와 부품 모두에서 고른 실적이 나왔습니다. 2년 전과는 다르게 이 반도체 위주가 아닌 특히 상반기에 부진했었던 스마트폰, 가전 사업부에서 예상보다 높은 실적을 기록한 것이 주요했고요. 특히 3분기에는 갤럭시 노트 20과 갤럭시 Z 플립 2 등의 최신 스마트폰이 연달아 출시되면서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한 밑받침이 되었죠. 이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출시와 맞물려서 상반기에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억눌렸던 수요층이 폭발하면서 이 스마트폰 판매량이 2분기 대비 50%가량 늘었다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더불어 중국의 대표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을 보았고, 이 화웨이를 제치면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역시 서버용 디램의 가격이 3분기 들어서 눈에 띄게 떨어지면서 많은 우려를 낳았었지만, 이 비대면 수요가 증가되면서 PC, 게임 콘솔 등의 판매가 늘어났고, 스마트폰, 그래픽, 디램 등이 많이 판매가 되면서 2분기만큼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3분기에 미국의 제재를 맞은 화웨이가 이 재고 확보를 위해서 디램, 낸드 메모리를 삼성전자 측에 대거 선주문한 물량이 영업이익에 반영이 되면서 큰 이득을 본 것으로 확인되었죠. 그렇다면 이렇게 3분기에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왜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지부진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느냐? 여러 애널리스트나 투자기관들은 목표 주가를 7만원 이상으로 항상 제시를 하고 있는데, 왜 4거래일 연속으로 주가가 내려가고 5만 6천원 원대까지 떨어졌느냐? 다양한 요인들로 그 원인을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자꾸 하면서 이 지분 상속 문제가 핵심적인 이슈로 제기가 되고 있죠. 삼성전자 4.18%, 삼성생명 20%, 삼성물산 2.8% 등이 상속 자산으로 남아있고 대략 18조 원으로 추산이 되는
액수예요. 국내 상속세 그리고 증여세법에 따르면 최고 상속세율 50%에 추가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가산되어서 총 60%가 되는데요. 대략 10조 원이 넘어가는 액수입니다. 사후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를 할 경우에는 세율 3%가 감면이 되기 때문에 대략 3천억 원을 키핑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는 해당 지분이 어떠한 방식으로 상속될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고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던 삼성전자 4.18%의 지분이 전체 상속 자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신 10월 25일을 기점으로 그 전후 2개월 종가의 평균값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전후 2개월 주가의 평균값으로 상속세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만큼 앞으로 2개월 후까지 삼성전자의 주가가 낮게 유지되면 그만큼 상속세가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략 삼성전자의 주식이 1,000원 내려갈 경우에 1,500억, 100원 내려갈 경우 150억을 아낄 수가 있는 것인데요. 결코 무시할 만한 액수가 아니죠. 물론 삼성전자의 시총 규모를 보면 한 집단, 한 세력이 이러한 큰 기업의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이론상 말이 되지 않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이러한 부분을 의식할 수밖에 없겠죠. 그 증거로 통상 3분기 실적 발표 때 냈던 주주 환원 계획을 미뤘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 시즌 내년 1월로 미뤘습니다. 주주 친화적인 배당 정책을 발표할 경우에는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가 있다는 것을 강하게 의식한 것이겠죠. 이와 같은 상속세 이슈가 분명 삼성전자의 주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고 4분기 들어서 디램의 가격이 예상보다 더 빠른 폭으로 떨어지는 것도 주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램 익스체인지의 자료에 따르면 10월 디램의 고정 가격은 2.85달러로 전달 대비 9%가량 하락했는데 올해 들어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달러 밑으로 하락한 것은 지난 3월 이후 7개월 만인데요. 뿐만 아니라 서버용 디램 역시 8.2% 가격이 떨어지면서 지난 6월 고점을 찍은 이후 4달 연속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는 초과 공급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를 대비해서 미리 선주문한 물량들이 소화가 되었고 이 데이터 기업들의 디램 재고가 충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하반기에 디램 수요가 떨어지면서 가격의 약세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이 되었지만 어쨌든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조금 더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 12월에도 이러한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그간 공격적인 투자에 보수적이었던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추가적인 설비 투자를 계획 중에 있는 상황이고 특히 북미 쪽에서 서버용 디램 주문을 올해 말쯤이면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대면 수요의 급증으로 트래픽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당장 연말의 쇼핑 시즌을 앞두고 서버 증설이 필요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리고 스마트폰 펜트업 수요가 늘어나면서 모바일 디램의 수요 역시 늘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와 같은 요인들로 내년 상반기 즈음에는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반등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당장 4분기에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약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요인들이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삼성전자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